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이야기 앞서서 드디어 제가 멤버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탁도 해주시고 요청도 해주시고 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될까 걱정도 됩니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저도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창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과 더불어서 깊어지는 가을, 이제 겨울이죠. 겨울철에 이런 벨라가든에서 화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말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철광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철광석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가 먼저 떠오르죠?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세계 여러 곳에서 철광석을 들여옵니다만 압도적으로 많은 곳은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북호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양의 철광석들이 매장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주라는 나라는 철광석을 판매를 하면서 전 세계 많은 돈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지난 25년 동안 잘 운영해온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국민 숫자는 많지 않고 땅 파면 나오는 철광석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가 이제 호주인데 최근에 이 호주에 대한 라이벌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주에 등장한 철광석 라이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 국기를 보시면 네, 삼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색기인데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정말 대단한 매니아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 국기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입니다. 기니. 제가 예전에 적도기니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도기니하고 좀 다른 나라죠. 그냥 기니입니다. 기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니는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 쪽에, 그러니까 즉 대서양과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보이죠. 위에 쭉 보시면 좀 익숙한 나라 세네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개입해서 문제가 좀 되는 말리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트디부아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그 다음에 예전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았던 시에라리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니바사우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내륙국은 아닙니다. 해안 요만큼을 접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면 이제 왜 호주를 위협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니에 대해서만 알아보시죠. 기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프리카 좀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별로 안 커 보여요. 대한민국만한 나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대한민국보다는 좀 큽니다. 전체 면적은 25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국, 대한민국의 2배 반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사이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기니라는 이 지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뭐 적도기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남태평양에 뭐 있죠? 파푸아 뉴기니도 있고 여기저기 기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왜 기니가 이렇게 많을까요? 원래 이 기니라는 말은 이 동네 사람들이 딱 보면 다 흑인이잖아요. 피부색이 검으니까 다 기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부색이 검은 사람 있으면 기니 하다 보니까 어디는 뉴기니가 되고 어떤 적도기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기니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니는 사실 아프리카 큰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나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화면 키워서 보시면 더 잘 드러나겠죠. 뭐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눈에 돋보이는 이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국민 소득은 한 $1,700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빈곤한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먹고 사느냐 하면은 이 나라는 말 그대로 땅 파서 먹고 삽니다. 땅만 파면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길래?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크사이트. 우리가 그 알루미늄 캔 쓰잖아요.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주로 보크사이트를 전기 재련을 해가지고 이제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이 기니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 50%, 전 세계 보크사이트의 절반이 이제 기니에 매장돼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크사이트가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는 어디냐? 그래서 기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자메이카 이렇게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보크사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기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땅 파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나라가 땅 파서 먹고 사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힘들게 머리 쥐어짜고 손을 움직여서 만드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이제 복잡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부품도 만들고 그걸 짜맞춰고 서비스도 제공되고 이러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스위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저 위에 있고 우리나라도 한 5위 정도 권역이 있는데
이게 통계로 뽑히는 나라가 이제 145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기니는 143위. 그러니까 저 밑에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땅 파서 먹고 사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크사이트 가격은 어때요라고 그러면 최근에 보크사이트 가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한 요 몇 년 사이에 보크사이트 가격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나라죠. 그런데 이 기니에 대해서 최근에 2026년, 28년 그러니까 중기 전망을 해보니까 매년 GDP가 9.5%씩 성장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기니를 많은 전문가들, 무슨 전문가들? 철광석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철광석 판도를 한꺼번에 뒤흔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디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시만두 산맥입니다. 시만두, 만두 기억하기 좋습니다. 시만두 산맥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기니 동쪽에 있는 산맥이에요. 기니 동쪽에 있는 산맥인데 길이가 총 1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여러 산맥들과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이제 않죠. 그런데 이 지역에 정말 어마무시한 양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량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한 15억 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다시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그냥 땅 보면 뭔가 철광석 같은 게 막 보이시죠? 그냥 이게 이제 대기 중에 산화돼가지고 뻘겋게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 시만두 철광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매우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을 보통 캐내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철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철 함량이 높으면 좋습니다. 우리 저 북한에 있는 무산 철광석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규모다 그러지만 여기는 품위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돌 이만큼 캐봐야 정말 요만큼이니까 야 그거 캘 바에는 차라리 수입해 이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 이 시만두 철광석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품위가 가장 좋습니다. 자그마치 65%예요. 65%. 그러니까 이 세계 철광석 중에서 가장 품위가 좋은 철광석이다 보니까 철광석 중에 뭐 캐비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캐면 불순물을 치우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도 충분히 본전을 뽑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즘에 철강업계들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뭐죠? 탄소 배출에 이제 대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공법에는 또 거기에 적합한 철광석이 필요해요. 상당히 품위가 좋은 아주 고품질의 철광석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시만두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준들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 제철 산업과 관련돼서 매우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땅 파면 되는 이러한 곳이 이제 시만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만두라는 곳은 어디냐 보면은 여기로 보시면 돼요. 저 동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맥을 파헤쳐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캐서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항구는 저 서쪽에 있죠. 그러니까 국토를 동서로 종단하는 그것도 그냥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가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죠. 철도 노선을 뽑아서 가야 되는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이제 철광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철광석은 지금 화면에 보면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전체 공구가 4곳이에요. 그래서 북쪽, 남쪽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각각 6천만 톤씩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6천만 톤씩. 그러면 합하면 1억 2천만 톤이죠. 기니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이 철광석을 쓸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수출해요. 전량 수출. 그러면은 1년에 1억 2천만 톤을 수출하면은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 브라질, 인도 다음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이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세계 철광석 판도를 뒤흔들고 세계 철광석과 관련돼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두 나라 호주와 브라질을 위협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새로운 강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거를 왜 지금까지 개발을 안 했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아프리카 내륙에 가서 이 철광석을 찾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철광석이 발견된 것은 1997년에 이제 세계적인 이 광산 메이저인 리오틴토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발견을 했는데 그럼 몇 년 걸렸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출이 시작되니까 지금 25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28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왜 여태까지 안 됐느냐? 이 좋은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오기 위해서는 철로를 아까 놔야 되잖아요. 항구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리오틴토라는 회사가 큰 회사지만 자기들 혼자서 이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어차피 기니라는 땅에 있어요. 그러면 기니 정부랑 이야기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정부들은 어떻죠? 부패하고 그다음에 인마이 포켓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약속, 계약 이런 게 잘 먹히지도 않고, 돈 구하기도 힘들고, 부패도 있고, 기존에 인프라도 없고, 그러니까 다 침만 꿀떡꿀떡 삼키면서 근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까지도 여기에 시만두라는 곳에 좋은 철광석이 막 산더미처럼 묻혀 있어. 이건 다 알았지만, 야, 정말 저걸 누가 먹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리오틴토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복잡하시죠. 보기만 해도 복잡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만두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원래 리오틴토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와 남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북부, 그러니까 1209가 북부겠죠. 그 다음에 3409가 이제 남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오틴토는 이 북부 쪽에 있는 1, 2광구를 자기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일이 잘 안 됐죠. 그래서 그 일이 흐지부지 되니까 한 10년쯤 있다가 2008년에 이스라엘의 BSGR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들이 종종 많아요. 뭘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돈이 잘 안 모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자본금도 이리저리 쓰다가 다 없어져가지고 실제로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철광석은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2019년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WCS라는 컨소시엄이 이 북쪽 광구를 이제 인수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누가 이 깊고 깊은 기니 저 한쪽까지 사업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위닝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싱가포르 회사. 여기는 이제 주로 해운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일을 하는 이제 이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래 아프리카 쪽에서 특히 기니는 보크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크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던 이제 중국 업체 웨닝차오 알루미늄이라는 두 곳이 합작사를 만듭니다. 각각 이제 50%씩 지분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저 철광석 개발할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CS가 85%, 기니 정부가 15% 이렇게 해서 북쪽 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일단 팀이 짜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부는 누가 하느냐? 여기 남부 보시면은 이제 심퍼저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 광구를 처음 발견했던, 그러니까 전체 시만두를 처음 발견했던 리오틴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퍼저지라는 이 컨소시엄인데 여기에 보면은 리오틴토가 53%,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저런 회사들이 모인 이제 컨소시엄 이 47%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오틴토와 중국의 이제 컨소시엄들이 모인 회사가 새롭게 심퍼저지라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거죠. 그럼 85%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를 기니 정부가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니 정부는 북쪽 광구, 남쪽 광구에서 각각 15%씩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85%를 개발하겠소 하는 업체들한테 넘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철광석을 캐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1대1로 해서 말하는 인프라 사업이랑 되게 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철광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를 까는 거예요. 해안서부터 이 철광석이 놓인 지역까지 600km의 완전히 산맥을 뚫고 다리를 놓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발길도 닿지 않은 어려운 곳을 뚫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구, 지금 여기 모레비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끌고 오면 여기에서는 이제 포트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 아까 말하는 이제 WCS가 쓰는 포트가 하나 있고 남쪽 광구를 맡은 이제 심퍼저지가 쓰는 포트가 따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양쪽에서 채굴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양쪽이 합해서 이 철로를 깔아서 그 다음에 600km를 달려가지고 각자 이제 부두에다가 놓고 배에 실어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구를 소유한 두 개 WCS랑 심퍼저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를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철도를 누가 깔 거냐 하다가 결국은 회사를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자고 하는 회사가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제 히티지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조인트 벤처로 이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 그러니까 WCS와 심퍼저지가 합해서 85%, 그 다음에 기니 정부가 15%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만든 거죠. 인프라 건설용 회사예요. 그럼 양쪽에서 이제 돈을 이제 내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35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소유권은 이제 기니 정부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넘어간 이후에도 사용권은 계속, 그건 뭐 당연한 이제 합리적인 이제 구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러면 철도 부설에 한 9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항구 건설에 한 40억 달러 정도가 일단 들어간다.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은 이만큼만 들이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 정도면은 투자해서 할 수 있어라고 계산을 뽑아왔는데, 유럽 친구들이 리오 틴토나 이런 친구들이 봤을 때 보면 야, 그거보다 2배 이상 훨씬 더 들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국 업체들이 놀랍게 무시무시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프리카에서 지난 2010년대죠. 2010년대부터 특히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중국 회사들이 자원 개발, 항만 개발, 인프라 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을 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는지, 뭐 누구한테 인마이 포켓을 어느 정도 해주면 되는지, 이거를 할 때 뭘 요령 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중국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만두 이 프로젝트에 이 컨소시엄들이 이 아까 말한 시티지라는 이 컨소시엄들이 대거 중국 업체들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양쪽 다 중국 회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2024년 7월 달에 이 철도 부설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2024년 7월이면 작년 1년 좀 지난 거죠. 근데 7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2년이 안 된 지난달에 다 마무리가 돼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전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엔지니어들, 그다음 현지 노동자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지금 뒤에 보시는 배경으로 보이는 저러한 철도들을 이제 개설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아무도 없던 지역에 새로 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쓰여지는 기관차도 중국에서 주문 제작해서 들여오고, 그 다음에 항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반 시설도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작업들을 2년도 안 돼서 순식간에 끝장을 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런저런, 그러니까 철도, 항만 이거 이외에도 뭐 전력, 기타 등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0억 달러 정도에 드는 그 당초 예산, 그리고 처음에 이 정도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공기, 이런 것을 다 지킨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중국 회사들이 철저하게 중국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준, 기준, 설계 패턴 다 중국식 표준을 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자재 그냥 그대로 들이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중국 엔지니어들 와서 아프리카, 기니 사람들, 현지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삽과 이런 것들로 저렴한 인건비로 했다기보다는 거대한 장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뚫어나가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으나 어쨌든 간에 인프라 비용 그리고 기한을 준수했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이제 이러한 것들인 거죠. 사실 아프리카 이 기니에 중국이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됐던 것은 원래는 보크사이트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크사이트를 캐내면 중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니에서 이 보크사이트를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은 기니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들은 어때요? 여기에다가 뭘 실죠? 보크사이트 원강을 실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운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여기다가 뭘 실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위닝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제 중국계 이제 사람이 설립한 이제 싱가포르 기업이죠.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멘트, 철강, 뭐 건설 장비 이런 걸 해서 올망졸망한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저기 거대한 철광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우리가 할게 라고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사업을 성공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니라는 나라에서 큰 광산을 하나 개발해서 기니가 호주를 위협하는 철광석의 강자로 부상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뭐냐, 원래 이런 일은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 몇몇 메이저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양 로펌들이 붙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기업들, 중국 건설 회사들, 그리고 중국 로펌들, 자관 중국계 회사들이 여기저기에 다 개입을 하면서 이 어마무시하게 큰 일들을 단기간에 해치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광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 엔지니어링, 물류, 자본 이거를 다 중국 기업들 주도로 하는 완결 구도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주도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든 일부 포션을 맡아가지고 했던 데 비해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을 이제 중국계 그리고 플러스 리오틴토가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수많은 협상,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거를 어떻든 글로벌 룰에 맞춰가지고 처리할 능력 그리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 익숙한 인력들 이런 것들을 중국 업체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시만두에서 캐낸 철광석이 세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철광석 교역 규모가 한 1,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기니가 갑자기 그 중에서 상당한 포션을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간 물론 이제 중국 그 호주에도 있고 브라질도 있습니다만 기니에서 나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호주랑 몇 번 티격태격했어요. 그때마다 호주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제재,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호주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이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중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철광석, 품질 좋은 석탄 이런 것들은 다 호주산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니라는 새로운 이제 공급처가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주가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제재를 가하고 호주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끌고 가면서 호주를 자기 입맛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호주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다가 단가를 협상할 때 기니라는 새로운 상대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즐거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양쪽의 지분을 지금 15%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이 가격에 대해서 15%는 자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기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현재는 철광석을 그대로 실어 나가기 시작했지만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돼. 그리고 점점 고도화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것을 그냥 단순 철광석이 아니고 1차 가공을 한 펠릿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기니에서 제철을 해서 제철소를 짓고 여기서 철강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것까지 점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36년 그러니까 2036년이면 한 10년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아마 너희들 돈으로 50만 톤 규모의 그 제철소를 짓든지 아니면 200만 톤 규모의 이제 철강 펠릿 공장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이러한 스텝을 밟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들어올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인프라, 서비스, 농업, 에너지와 관련돼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그래도 잘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라가 2021년인가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새로 집권한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여러 가지 논의되던 것들을 일단 다 스톱을 시키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타협을 시키고 타협을 시키고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죠. 그래서 이제 기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니 정부는 앞으로 철광석이 팔리는 금액의 15%는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이 건국 이래 제일 높은 이제 B+, B뿔까지 지금 S&P 기준으로 상향이 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꿈이 정말 1대1로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안정적인 공급처, 서방 국가들과 손닿지 않는 뭐 이런 곳을 이제 찾았는데 얼추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할 문제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철광석을 철도로 실어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철도는 이제 새로 깔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감가상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철도로 나르는 거는 일단 비싸요. 바로 옆에 항구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장거리 철도를 이제 놨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구에서 지금 이제 실어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 저 남쪽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은 45일 동안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되게 먼 거예요. 호주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이제 멀죠. 그러다 보니까 채굴 비용 같은 경우는 톤당 한 28달러, 30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운송 비용이 3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해보면 톤당 60달러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브라질, 호주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니 시만두 철광석의 가격 하한선을 60달러 정도로 잡으면 그보단 더 못 내려라고 생각하면 호주와 이제 브라질이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 컨소시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자기들이 팔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투자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관차 뭐 보여드린 거와 더불어서 배들도 막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프 사이즈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광석 운반선 같은 경우에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120척 정도가 발주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닝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해운회사 한 곳이 76척을 발주를 했습니다. 회사 한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주로 이제 다 중국에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 해운사가 이제 이 단순히 선박뿐만 아니고 이제 화물까지 통제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초반에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거를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것을 제대로 잘 될까라고 걱정하는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은 이 기니 같은 곳은 원래 이제 자원 보크사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그리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이것을 캐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파업이 되게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파업에 되게 쉽게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프로젝트가 잘 될까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크사이트 이걸 녹여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파업들 때문에 플랜트가 다 굳어버려가지고 이걸 복구하는데 많은 이제 돈을 쓰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컨소시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일자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과정뿐만 아니고 지금 운영 과정 뭐 포함해가지고 한 6만 명 정도를 이제 직접 채용을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간접 채용,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기니의 자원을 해외로 그냥 뽑아가는 게 아니고 기니와 뭐 컨소시엄, 좋게 말하면 이제 컨소시엄이고 나쁘게 말하면 중국이겠죠. 어쨌든 이쪽이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막연하게 중국이 해외에서 광산을 사들여가지고 공급망을 장악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니 철광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만두 광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한 있는 광산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숟가락을 얹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판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까지 본인들이 다 해치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브라질 그리고 호주라는 세계적인 철광석 강국들을 위협할 만한 새로운 강자를 발굴해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 중국이 그러면은 저거 사가면은 이제 호주 철광석 가격이 좀 내려가겠지. 그러면 우리도 그 호주에서 사오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것이 대응이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프리카 54개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설명한 국가가 정말 10개도 안 됐는데 이참에 기니라는 나라를 한번 설명해 볼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은 기니의 철광석, 호주의 새로운 라이벌로 등장하는 기니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